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에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어요. 먼저 현장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출석에 앞서서 취재진들에게 이제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명언이네요. 이 얘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예전에 저기 안철수 의원을 압박하면서 정무수석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좀 되짚어 보면은 2022년 9월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가서 그때 300만 원 상당의 이제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그거를 이제 몰래 촬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 11월에 9월에 촬영하고 11월에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유튜브 지난해 11월이죠. 예, 지난해 11월이요. 예. 지난해가 아니라 그렇죠. 지난해 지난해 11월에 11월죠. 예, 맞습니다. 그 사건 예. 자체는 재작년. 재작년이고, 네. 그러니까 정권 초기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고 지난해 11월에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나 뭐 최재형 목사의 주장은 어쨌든 이거는 공익적인 취재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는지를 이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는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9월 달까지인데 이미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5월 안에 이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해라 이런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지금 관련자들을 다 소환 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조금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검찰은 일단 소환 조사를 조금 더 유력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뭐 포토라인에까지 설 것인지 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이제 MBC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직접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 세웠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건 명품백 수수 의혹이고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도이치모터스도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제 요거 세 가지인데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고발만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뭐 특검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거의 수사가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증거를 다른 혐의자들을 이제 피의자들의 조사를 하면 수사를 하면서 그 재판을 하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검찰 내부에서 강한 불만들이 이제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기소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기소를 하려면은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지 이거를 판단을 할 거 아니냐. 근데 부르는 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뭐 그래서 교체설이 나오고 막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항소심이 곧 이제 열리거든요. 네. 이때까지도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있으니 검찰에서 어쨌든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그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저희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당시 작정성 초대권이 없으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본인이 이제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예, 저것만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해 7월에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무리한 작업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보셨지만 본인은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전 통제 권한이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견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해병대들이 와가지고 육군에 이제 당시에 여기를 수색하고 있던 육군 쪽에 이제 편입이 된 거는 맞는데, 그 동안에 이제 뭐 각종 카톡이라든지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의 단톡방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임 전 사단장이 지시를 했다. 예를 들면은 뭐 빨간색 옷으로 맞춰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지시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윗선의 지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제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될지 이제 수사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공수처는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은 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네. 최해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제 수사단장이 이제 이때 보고를 했는데 참석을 했으니,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이렇게 이제 뭐 보면 된 거 불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향신문 단독 기사인데, 최상병 사망 이틀 뒤에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의 수사 계획서를 보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먼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경향신문 일면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좀 보도를 설명해 드리면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던 김영래 대령이 지난해 7월 21일에, 그러니까 7월 19일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21일에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한글 파일로 작성된 사망사건 수사계획서를 군 내부 이메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정훈 대령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은, 그 김형래 대령은 박 전 수사단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안보실이 최상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 수사단 중 어디에서 수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취지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고, 수사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김영래 대령이 받았지만은 국가안보실에서 뭐 김영래 대령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 국가안보실장이 판단을 했는지 그 위에 이제 대통령이 판단을 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산에서 이거를 미리부터 받아봤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모든 세상의 사안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검찰이 뭐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자, 수사 계획서 좀 올려봐. 누구까지 수사하려고 해? 이거를 누구 압수수색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달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개입설 나오고 난리가 나죠. 쉽게 난리가 얘기를 하면은 나죠. 난리가 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게 이제 뭐 군에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사례가 선보고 후 수사, 이를테면은 수사 결과를 이제 뭐 보고를 하는 일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언론 브리핑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니까 박정훈 대령은 처음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반대했지만은 수사 결과 보고서 달라니까 그건 부적절하다. 그건 했는데 언론 브리핑 자료 국회에서 할 거니까, 기자회견 할 거니까 그거 하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보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일종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제2요구권 행사하겠다라는 거를 사실상 밝힌 상황이고, 그러면 빠르면 내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이제 보통 이제 처리를 하니까 그러면은 14일 아니면 21일인데 화요일이 있으니까. 예, 화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장고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빨리 거부권, 제2요구권의 행사를 하면은 그만큼 사실은 야당, 그러니까 국회라 부르고 야당이라 있죠. 야당한테 뭔가 더 운신의 폭을 이제 넓혀주는 거죠. 어차피 5월 30일 날 끝나는 거니까 최대한 기간을 채워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보름 안에 국회에서 이제 넘어오면은 보름 안에 이거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22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 21일에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사실상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인 사태 놓고도 정치권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어요. 보니까 음.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부 대응을 굉장히 비난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점점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하고 이제 물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총무상이 이 마스모토 다케아키인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행정지도를 지금 이쪽에 라인 쪽에 내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러니까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다라고 아마 KBS 보도가 아마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SNS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호준석 대변인은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호 대변인은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죽창가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죽창가는 이제 반일 정서가 많이 나올 때 이제 보수 정당에서 많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2019년에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죠. 그때 이제 동학 농민혁명과 항일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인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를 하면서 그때 논란이 됐었던 그거를 이제 빗댄 겁니다.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독도 간다고요? 예, 오늘 조국 대표와 당직자 한 8명 정도가 지금 독도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오전에 강릉에서 울릉도로 출발하고 오후에 이제 독도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날이 아주 궂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오늘은 아마 뭐 날이 나쁘진 않아서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독도 방문에 대해서 라인 경영권 강타 시도 사태의 항의 차원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정부냐 이렇게 지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을 했고요. 조국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하는 길입니까? 그리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이 보면은 네이버가 뭔가 원하는 걸 밝혀야 된다. 네이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20일 만에 행정지도가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지고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니까 이제 마지못해 나섰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뭐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네이버가 라인 지분을 제값받고 팔게 하는 것이 뭐 목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또 올라갔다가 또 삭제가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여론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의 사태를 그러니까 네이버가 라인 주식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매각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실 점점 해가지고 땡땡해서 명확한 입장 향후 계획을 밝혀야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조금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니들이 원하는 걸 말해봐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네이버는 뭔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모를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떤 이게 물론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지만 그걸 잘하겠다고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 경영권을 지목을 한 거잖아요. 행정지도로.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너넨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상황이 사람들이 좀 이건 좀 이상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부가 나섰으면은 이쪽에서도 사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일견 이게 네이버 너희의 입장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게 뭐
정확한 프로세스, 정당한 프로세스 같지만 사실상 지금 네이버는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문을 내놨고, 지금 일본 쪽하고 이제 언론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일본 쪽 그 소프트뱅크 측은 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식 가치로 보면 25조 원 정도 되고, 이게 이 밑에 자회사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태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경영권을 넘기는 거가 아니라 이 전체 회사하고 앞으로 미래 IT 기업이 이제 SNS 동남아시아 사업을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게 시한이 지금 2달 정도 남았는데, 일본의 그 총무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준 게 그거를 넘길 수가 있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뭐 지금 시중가 뭐 이런 식으로 넘기면은 이거는 굉장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고, 네이버 노조에서는 지금 지분 넘기면 안 된다. 오늘 뭐 직원들은 성명 발표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인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다 실업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경영권 장악하면은 다 잘라낼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일본이 일제 강점기 이제 조선인 강제 동원의 현장이죠.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가 강하게 반대하니까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유산의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의 수공업으로 금을 만들던 그 시대만 우리가 등재할게, 뭐 이런 식으로 꼼수를 냈더라고요. 근데 산케이 신문이 최근에 한국 태도에 변화 조짐이 있다, 이런 보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케이 신문이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들었는데, 윤 대사가 지난달 니가타 현 지사를 만나서 사도광산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다라는 사실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취재진과 만나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걸 현지 언론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건부로 반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에도 시대로 줄인다라면은 우리 입장, 정부 입장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등재 여부는 7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21개 위원국으로 이제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유네스코에 올라오는데, 보통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한국이 계속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사 조선 사람들이 여기서 피해를 입었고 강제징용했으니 지금까지 반대해 왔는데, 한국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딱 변하는 순간 이거는 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에도 시대로 한정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역사가 다 지워지는 것이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지금 어떻게 입장을 낼지, 이게 지금 뭐 안 그래도 친일 정권이다, 일본한테 너무 관대하다, 지금 호구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정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을 꾸렸어요. 어떤 인사들이 들어와 있나요? 예,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유상범, 전주의, 엄태영, 김용태 이렇게 4명을, 의원 앞에 3명은 의원이고 김용태는 이제 당선인인데, 네. 뭐 유상범, 엄태영 의원은 재선이 된 의원들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뭐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친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하고 전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엄태영 의원들 친윤인데, 특히 유상범 의원은 그 이준석 체제를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붕괴시키고 이준석 쫓아내는데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막 회의하는데 마이크 켜져 있어가지고 그게 막 육성으로 다 들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의장에 꼽혔는데 3선이고, 여기 이제 검사 출신인데 예전에 고발 사주 사건 있고 뭐 그거 했을 때도 당에서 법률위원장인가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뭐 지도부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로 여의도에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일종 뭐 의원도 지금 뭐 합류를 했고요. 김용태 당선인이 개파색이 뭐 여타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그 국민의힘 분이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재섭이 안 들어가고 김용태가 들어간 거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김재섭 당선자가 처음에는 좀 당 비판도 하고 하다가 요즘 굉장히 다 자맹이에요, 자맹.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당원들도 상당히 뭐 이렇게 반발을 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너무 반윤으로 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본인도 부담도 느끼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청년이기는 한데 최근에 방송 나와서 내는 목소리는 친윤 주류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거의 거기 이제 지역적인 뭐 이런 특성도 좀 포천이라는 지역의 특성도 이제 가미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강성 친윤들의 김용태 한 스푼 정도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만찬회동이 있다고요? 예.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정진석 비대위를 관저에 초청에 만찬을 했고요. 작년 3월에도 김기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했으니까 뭐 이거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뭐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다만 이제 여기 비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통령께서 아마 제일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특검법 거부권. 지금 당장 28일 정도에 지금 이를테면 제2요구권 이제 재표결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사람이 58명이에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다 모두가 그 반대표를 찍을까?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예상들이 여기에는 뭐 이상민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넘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 용산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거 당부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탈 방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예. 네, 대통령과 오찬을 거절한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발견돼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예, 지난 11일에 서울 서초구 양계도서관의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나타나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네. 김보영 작가의 SF 소설 종의 기원단과 역병의 바다 뭐 이런 거를 읽는 모습을 했고 또 뭐 고양이 티셔츠를 뭐 입었다. 지금 저 사진엔 잘 보이는데 책 읽는 고양이가 있는 티셔츠를 입었다고 전해지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김근식 교수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는데 이거는 보여주려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이미지다. 했더라고요. 예.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읽으셔도 돼요. 저도 집에서 책을 읽는데 글쎄 뭐 도서관 좋죠. 도서관 좋은데 저렇게 정치인들이 본인이 이렇게 도서관 나타나시는 거는 아주 뭐 행사가 있거나 뭐 보여줄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이제 출마하려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명 이상이 가입한 한 전 위원장의 팬카페에서도 당원이 돼 전당대회 때 투표하자라는 공지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5년 만에 뭐 팬카페 회원들이랑 만난다고요? 예, 11일 5년 만에 팬카페 회원들과 토크 콘서트 열고 지지층과 이제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고 고민 중이고 재출마 여부나 당락을 떠나 현행 당원 100% 룰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차기 당대표 후보로 그러니까 1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국민 여론조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러니까 룰이 바뀌지 않으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나오기가 좀 쉽지 않나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황우여 비대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 뭐 이런 거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가 이제 4파전에서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로 좁혀졌던데 근데 뭐 결국 명심은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일단 추미애 쪽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게 이제 당원들도 강하게 바라고 있고 좀 강한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편을 좀 많이 들어주는 국회의장을 바라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외곽 세력들 이쪽에서 추미애가 돼야 된다라고 지지 선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친명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교통정리를 한 거고 어제 이제 추미애 조정식 후보가 만나서 추미애 당선자가 단일화한 걸로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정성호 후보도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후보만 지금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국회의장 후보들이 자기의 이를테면은 친문 내가 친문이고 내가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성공을 하고 뭐
그러니까 국회를 잘 이끌겠다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대표가 직접 이렇게 조율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다. 이게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이미 뭐 그 논란은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제 뉴 노멀이다. 과거의 정치권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관행들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짧게 다룰게요. 이 의과대학 정원 정책이 이제 사실 이번 주에 법원에서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판부가 정부한테 자료 좀 제출해라, 이 근거 자료 좀 제출해라 했는데 이게 원고 측이 공개를 했어요. 2,000명이라는 증언 수치가 공식 발표 직전에 한 차례만 언급됐다. 뭐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이런 회의 저런 회의 했는데 지금 의료계가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2,000명의 근거가 뭐냐라는 건데 2월 6일에 2,000명이라는 게 딱 한 번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은 조규홍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 명이 부족해질 거라고 전망을 했고 2025학년도에는 2,000명을 증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날 회의에 들어온 위원들이 막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고 이렇게 발표할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온 건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에 2,000명이 언급된 문서는 이게 이 회의록이 이제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동아일보도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당시 참석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숫자를 2,000명. 그래서 나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규홍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밖에 기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시간 만에 이런 반발들을 다 눌러버리고 나가가지고 2,000명 증원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의료계에서 지금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고 요 내용이 의료계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 법원에 제출된 거는 의료계가 받아본 거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 이런 건데 지금 법원에서는 13일에서 17일 중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할 건데 지금 절차도 문제가 있고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지난해 10월 17일에는 그때 전문위원회가 열렸는데 8명 중에 6명이 1,00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다 그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힐 수도 있겠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으면은 또 한 번 대혼란이 예상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